안녕하세요. 저자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책은 좋은 내용이 많아서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 한 장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울 뉴런입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는 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한 것도 아니요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한테서 널리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며 또한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민, 동정심 또는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굳이 논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측은지심은 어디에 있는가? 기쁨이나 즐거움, 아픔과 괴로움은 사람이 각자 느낀다. 모든 감각기관은 각자의 몸에 있다. 빛, 음파, 온도, 맛 등 밖에서 오는 모든 자극은 물리적 실체가 있다. 사람의 감각기관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극에 반응한다. 나의 고통은 나의 감각기관이 감지하며 타인의 고통은 그 사람의 감각기관이 느낀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타인의 감각기관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 혹시 텔레파시라도 주고받는 것일까? 그렇다. 사람은 텔레파시를 주고받는다. 측은지심은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 앞에서 나는 품격 있고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즐겁게 놀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측은지심이 할 일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도 놀이도 사랑도 모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타인의 기쁨과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 비결 목록에 없다. 그러나 맹자가 말한 대로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 그가 중국 대륙을 돌면서 여러 왕들을 만나 한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한 가지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측은지심을 발휘하면 만인의 삶을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78년 여름 20살의 나를 구로동 야학에 데려간 사람은 서클 선배 심재철이었다. 문화방송 기자를 하다가 정치적 전향을 해 보수 진영으로 간 그는 지금 새누리당의 4선 국회의원이다. 그 야학에는 나보다 2~3살 많은 선배들이 있었다. 몇 사람이 기억난다. 우선 서명숙이다. 정치 전문 기자로 활약하다가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간 서명숙은 올레길을 만들어 걷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음악 칼럼니스트 진희숙이 있었다. 당시 이화여대 성악과를 다녔던 진희숙은 모두 까기의 달인으로 알려진 진중권 교수의 큰 누이다. 정교조 기관지 편집실장을 지낸 참교육운동의 맹장 이을제도 거기 있었다.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우리를 그곳에 모이게 만든 건 아마도 각자의 마음에 있는 측은지심이었을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수학과 노동법을 가르쳤다. 노동법 교재는 내가 직접 공부해서 만들었다. 구로동 야학교사 시절을 생각하면 또렷이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저녁 무렵 구로공단 진입로와 이화여대 앞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격할 수 있었던 강렬한 컨트라스트다. 지금은 가상 디지털 잔지가 된 구로공단 진입로에는 고된 하루 일을 끝낸 여성 노동자들이 무리를 지어 퇴근하고 있었다. 말하는 사람도 웃는 사람도 드문 침묵의 행렬이었다. 그 시각 이화여대 앞 골목은 강의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여학생들로 붐볐다. 그들은 봄날 종달새처럼 명랑하게 웃고 떠들며 걸어갔다. 양쪽 모두 20살 간 넘은 동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나는 둘 모두를 보았다. 모든 면에서 그들은 달랐다. 옷차림, 피부, 표정, 걸음걸이까지 마치 다른 인종이 다른 것 같았다. 야학 학생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했다.
20명 넘는 학생들 중에 중학교를 다닌 사람은 단 1명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두들 회사 기숙사 아니면 벌집이라고 불렀던 조그만 방에서 여럿이 함께 살았다.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타거나 전자제품 공장에서 납땜을 했다. 휴무는 보통 격주에 한 번,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잔업수당까지 합쳐도 월급은 23,000원 수준이었다. 한 달 용돈은 1,000원 미만,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는 집으로 송금했다. 대표적인 여가 활동은 휴무일에 여럿이 어울려 가리봉 오거리 음악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장발을 한 DJ 오빠한테 신청곡 쪽지를 넣는 것이었다. 어서 결혼해서 고된 노동을 면했으면 좋겠다고들 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어머니가 20만 원을 주셨다. 야간 대학을 장학생으로 다니던 둘째 누이가 낮에 중학교 임시교사로 뛰면서 모은 돈이었다. 그것이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마지막 돈이었다. 첫 학기 등록금 10만 6천 원과 넉 달치 기숙사비를 내고 나자 용돈이 조금 남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 아르바이트 센터에서 소개받은 고등학생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다. 매주 2시간씩 3번, 한 달에 26시간 과외를 하고 6만 원을 받았다. 시간급으로 따지면 2천 원이 넘었다. 조금씩 저축을 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모았다.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신림동 녹두동 골목 근처에서 2인 1식 하숙을 했는데 한 달 하숙비가 3만 5천 원이었다. 나는 한 달에 26시간 일하고 6만 원을 버는데 나와 같은 야학 학생들은 250시간 넘게 일하고도 2만 3천 원을 받고 있었다. 시간급으로는 1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 노동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한 헌법과 노동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구로공단 앞과 이대 앞 26시간 6만 원과 250시간 2만 3천 원, 시급 2천 원과 시급 100원의 콘트라스트가 괴로웠다. 나는 가해자가 된 것만 같았다. 비록 본인은 아닐지라도 타파해야 할 불평등과 사회 악에 기대어 쉽게 사는 기득권층이 된 기분이었다. 마음이 불편했다. 화가 났다. 슬펐다. 그냥 저절로 그런 감정이 생겼다. A학점을 따는 것,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게 작업을 거는 것, 영어 공부하는 것, 졸업해서 어디에 취직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것, 이 모두가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으로 보였다. 내 문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분노와 슬픔과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났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파업을 한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사용자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재산을 가압류한 사실과 관계가 있는 죽음도 있었다. 송전탑 허리에 널빤지를 대고 영하 1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몇 달째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하루 3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한 투쟁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희망조차 갖지 못해 죽음을 선택할지 알 수 없다. 내가 구로공단 앞과 이대 앞에서 보았던 시대의 컨트라스트는 과연 사라지거나 옅어진 것일까? 아닌 것 같다. 수출 대기업들이 단군 일에 최대 순이익을 내는 시대에 해고당한 노동자와 가족들이 잇따라 목숨을 버린다. 이런 현실 앞에서 분노, 슬픔,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우린 도대체 왜 타인이 겪는 고통 앞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감정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에 공감하는 능력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능이다. 유복한 집안의 머리 좋은 도련님이었던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쓴 것도 바로 이 본능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상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두뇌에서 만들어진다.
계급적 귀속이 사람의 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을 전적으로 구속하진 못한다. 생각은 자유롭다. 그 무엇도 가둘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똑같이 서울 강남에 살면서 특목고를 나와 명문대학에 간 젊은이들 중에서 우파와 좌파가 나온다. 이유가 뭘까? 철학자나 정치학자, 사회학자 그 누구도 그럴듯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준 것은 뇌과학자들이었다. 인간의 되뇌피질에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가 있다. 이것이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에 감응하게 만든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거울뉴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내가 이름을 지었다면 공감뉴런이라고 했을 것 같다. 거울뉴런은 생물학적 기적을 일으키는 신경세포다. 찰스 다윈의 시대에는 아직 유전 과학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오로지 관찰과 추론에 의지해 도출했던 다윈의 견해는 200여 년 지난 오늘날 인간 유전자 뒤도를 거의 완전하게 해독한 과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인간은 다른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존과 번식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동물이다. 하지만 인간은 이타 행동을 한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의 이타 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동물들은 보통 유전자를 공유한 다른 개체에 대해서만 이타 행동을 한다. 새끼를 돌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굶고 있는 다른 박쥐에게 피를 토해서 나눠지는 흡혈 박쥐처럼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은 다른 개체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종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대상은 같은 무리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같은 이타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박쥐에 한정된다. 그러나 인간은 유전적 근친성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타인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19세기 중반 영국 사회의 최대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도록 하는 구빈법이었다. 만약 유전과 변이, 생존 경쟁을 통해 열등한 개체가 제거되는 자연 선택이 진화의 원리라고 한다면 전염병 예방 접종이나 복지 정책으로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열등한 개체를 보호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행위가 된다. 문명이 만든 제도도 자연 선택의 작용을 저지할 경우 호모사피엔스는 생물학적으로 퇴화하게 될 것이다. 구빈법에 반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진보주의자들이 흔히 다윈주의를 혐오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다윈은 국가의 보건정책과 복지제도를 옹호했다. 그는 종의 기원을 낸 후 10여 년이 지난 뒤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두 번째 저작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구빈법은 본능적 동정심의 표현이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극도의 제약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열등한 개인은 성선택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후손을 퍼뜨리기 어려우므로 공중보건정책과 복지제도가 인류의 생물학적 퇴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맹자의 측은지심과 다윈이 말하는 본능적 동정심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본성이다. 이것이 이타 행동과 복지제도를 만들어냈다. 유전적 근친성이 없는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생물학적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뇌피질에 산재한 거울뉴런이다. 거울뉴런을 처음 발견한 인물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 소속 생리학 연구소 소장 자코모 리졸라티로 알려져 있다. 리졸라티는 원숭이의 대뇌피질에 정교한 측정 장치를 연결한 실험에서 특정한 신경세포가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원숭이가 접시 위에 놓인 땅콩을 손으로 잡으려 할 때만 신호를 보내는 특정 유형의 행동 뉴런을 주목했다. 이 뉴런은 원숭이가 땅콩을 보기만 하면 다른 것을 잡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기대한 바와 다르지 않았다. 리촐라티를 놀라게 한 것은 다른 원숭이가 땅콩을 잡으려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도 그 원숭이의 해당 뉴런에서 신호가 발사된다는 사실이었다. 리촐라티는 연구 대상을 인간에게 확정한 결과 사람에게도 타인을 모방하고 타인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울 뉴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거울 뉴런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신경생리학적 장치이다. 거울 뉴런 덕분에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표정을 모방할 수 있다. 이것이 있기에 아기는 사람들과의 감정적 접촉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연대의 감정을 획득한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벌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가까운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생리학적 장비를 다듬고 확장하고 관리하고 개선하고 활용하면서 살아간다. 이기적 욕망과 배타적 경쟁이 자연 선택이라는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생존하는 데는 사회적 결속과 유대, 상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이기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 쉽게 공감을 이루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타인의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대가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눈물이 나려 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임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증거가 된다. 지금까지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